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끝났거든요. 포인트가 뭡니까, 이번 회담에서? 사과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라고 해석할 여지를 주고 네. 북한은 이걸 갖다가 사과한 적이 없이 이건 번역이 필요한 합의문이에요. 이게 준비된 대화는 아니었단 말이죠. 만나보니 뭐 나중에 거의 고성이 나오고 멱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누가 먼저 대화를 깨느냐가 패배자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깨지도 못하고 이 노인네들이 판문점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네, 군사평론가죠. 김정대 디펜스 21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고. 거의 설쳤습니다. 예. 네. 새벽 0시 55분에 이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끝났고 예. 무박 4일, 무려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끝났거든요. 예. 그런데 6개항의 이제 남북 공동 보도문을 발표됐죠.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군사 분야에서 세 가지인데요. 북측은 지뢰 폭발에 대해서 유감 표명했고요.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고, 또 남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또 교류협력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자 회담 열기로 했고, 추석 때부터 이산가족 상봉하기로 했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6개항입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 가장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 포인트가 뭡니까, 이번 회담에서? 일단 제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기 때문에 네, 사실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합의가 쉽지 않다고 보셨죠? 쉽지 않다고 봤어요. 유일한 성과라면은 40시간씩 마주 보다 보니까 정들었다. 밥 같이 먹고, 얼마나 야식도 같이 먹고, 이제 정들어서 헤어지기도 서운할 것이다. 그다음에 다음 약속 정도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보셨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수준에서 절충이 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 머릿속이 참 엉키지만 그래도 조금만 차분하게 이걸 살펴보자면 저는 그 사과의 형식입니다. 이게 지금 형식. 가장 논란일 거라고 보는데 네. 그것만 상대가 서로 양해한다면은 지뢰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과의 형식만 서로 통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가는 거였어요. 뭐 확성기 방송 같은 거 당연히 중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전시 체제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뢰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손톱에 가시처럼 맥혀 있는 이 사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게 제일 눈여겨보는 건데, 거기서 이제 2011년 그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 김영한건의 베이징 비밀 접촉이 떠올랐어요. 네. 거기서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가 비밀 마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청와대 김태호 비서관이 한 얘기가 북측에서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측에서는 사과로 비춰지는 수준이면 족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흥정을 했죠. 그건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북한이 유감 표명한 그것을 아마 북한에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천안함 우리가 안 했는데, 그것도 왜 우리 보고 그런 식의 어떤 막말을 안 해서 결국 돈봉투 집어던지고 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성격이 비슷했잖아요. 네. 접근하는 논리가 비슷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2연평해전 때 김대중 정부가 받아낸 사과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여지를 주고 북한은 이걸 갖다가 사과한 적이 없이 단지 그냥 우리 동족의 군대가 사상을 당했다는데 그럼 동족으로서 가슴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한 게 유감이라는 표명이거든요. 재발 방지를 받아내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수석 비서관회에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재발 방지는 안 들어있죠. 합의문에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는 한 확성기 방송은 중지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건 이런 지뢰 상황 같은 게 또 나타나는 상황, 정상이 아닌 상황. 이게 이제 재발되는 상황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거라고.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이 없지 않느냐 물으니까 비정상적인 그 부분이 바로 그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필요한 합의문이에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6개항의 합의문이 나오게 된 그런 결정적인 요인, 배경이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대화의 시작은 이게 대화라기보단 대결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란 건 뭡니까? 대결을 완화시키고 해소하기 위한 건데 만나보니
뭐 나중에 거의 고성이 나오고 멱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그 대결에 변형된 또 하나의 대결장이 판문점 회담의 초기 분위기였어요. 네, 초기에는. 그 첫날 이제 저기 1차 회담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한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죠. 다른 변수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항공모함 안 보냈고 폭격기 안 보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화 요구를 하고 반면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또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 천승절 행사 코앞인데. 예, 어제 그 환구15 보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열병식을 방해하는 세력은 강력히 대응하겠다. 세게 얘기했네. 예. 그 내용이 이제 북한하고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 같은데 중국이 뭐 미국한테 압력을 넣어봐야 압력이 들어갈 리가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 국경 지역에 또 양쪽에서 뭐 병력이 집결하고 있고 이렇게 북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국의 뜻을 거스르기는 좀 북한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죠. 우리는 판문점이라는 하나의 점만 주목을 하지만 사실 이걸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이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누가 먼저 대화를 깨느냐가 패배자가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자리 박차고 일어나면 역치킨 게임. 그러니까 자리 박차고 일어나면 제가 협상 닫겠다. 이래서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 묻는 분위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깨지도 못하고 이 노인네들이 판문점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저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대화를 깬다는 책임을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언제 깨고 나가느냐를 기다리다가 지치는. 좀 불안감도 있는 게요. 물론 재계사를 보면 이런 또 우연한 합의에 의해서 국면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지뢰 폭발, 우리 남쪽에서 이제 지뢰 도발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돌발 사태에 의해서 남북 간에 주요 당국자 간 회담이 마련됐고 또 이제 이런 합의문이 나왔는데 이게 준비된 대화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좀 잘 관리하고 이행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매우 정교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20날 남북 간에 포격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가 저는 아주 가장 이 국면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보는 것이 그때 북한이 처음에 쏜 건 13mm 고사총입니다. 그렇죠. 한 발인데 이걸 남측에서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뭐 레이더에 궤적이 잡혔다고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큰 거 좀 잘 보이는 거 저기 좀 큰 거 쏴. 한 세 발 쏴. 세 발을 더 쏘고. 이래서 76mm 포를 야산에 쏴서 연기를 일으키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대응 사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4시 50분경에 북한에서 전통문이 옵니다. 그렇죠. 대화하자. 김양건, 김관진 나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김관진이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대화 메시지를 보내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와라. 청와대 사람 나와라 이런 얘기네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걸 받은 그 대화 전통문은 전날의 포격전에서 이어지는 사건의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측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북한에 던진 미끼가 바로 이 포 사격이었다고 저는. 북한이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결 국면을 조장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지뢰 사건은 우리가 안 했다는 거니까 이걸 갖고 얘기하기는 뭐 하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죠. 포를 쏜 거는 명백하니까. 포를 쏜 거는 이거 앞으로 전시 상태로 가는데 야산에다 쏴서 피해는 없게 하고. 거기에다 남측이 대응 사격까지 했으니 이제는 이거는 확실하게 만나서 이 사태 우리 따지자 말이야. 이 미끼를 그냥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거기에다 또 나가시는 분이 환갑도 넘으신 분이고 피곤한데 어떻게 그 협상 혼자 다 해. 그러니까 태그 매치로 가자. 이왕이면 링 위에 왜 프로레슬링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2명씩 해가지고 태그 매치로 가자고 역제안을 한 거죠. 그게 수정 제안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또 북한이 잡는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서로 한번 간을 보는데 서로 미끼를 물면서 대화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제 응원전이 벌어져야죠. 링 위에서 태그 매치가 벌어지면 뭘로 하겠습니까? 이제 무력 시위, 위력 시위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아마 정전협정 이래 가장 실제 전쟁과 가까운 형태의 무력 시위를 남과 북이 똑같이 한 겁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북이 다 이번에 꼭 그 타결을 지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를 한번 가동해본다 이런 의미는 있겠지만 훈련을 사실 이번에 많이 해서 훈련은 왔습니다.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우리 남쪽도 사실 이런 게 많거든요. 뭐 주가가 무너진다든가 외국 사람들이 돈을 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반드시 타격을 타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양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한 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일견 좀 화가 나는 게 이렇게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지난 보수 정권 7년 반 동안에 지금까지 왜안 한다고 그냥 됐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주민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뿌리 뽑혀 저 무슨 그 피난 가고. 저 뭐 창고에처럼 처박히듯이 대피소로 가고 어떤 뭐 바다 건너서 왜 피난 와서 난민 수용소가 생기고 도대체 이런 그 동안에 우리 뼈 아픈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이제서야 이렇게 합의를 하니까 그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뭐 정상회담으로 좀 이어간다든가 한 단계 좀 격상시켰으면 좋겠어요. 2002년도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담을 한 경험도 있고요. 또 어차피 정상회담을 해야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이 합의가 좀 더 굳건한 남북 간의 대화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번 그 회담에서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DMZ 생태공원 통 큰 의제들이 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제들이 거기까지 못 갔다고 끼어들기에는 발표는 사실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평화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이죠. 다른 비군사적인 게 전면에 나서서 합의가 돼버리면은 이건 굉장히 추악한 거래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시 남북한 문제의 본질은 정치 군사 문제. 이 중에서도 평화의 문제가 사실 핵심이라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공생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적대적 기생 관계입니다. 기생관. 그러니까 뜯어먹을 게 너무 많아요. 남과 북이 서로 간에 뜯어먹을 거. 무슨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번 이렇게 남북의 합의가 잘 되면 이후로는 본물 터지듯 터집니다. 올해 문경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 이 인민군 초청하는 문제에 우리가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응원단 또 내려와야 대화 돼요. 국면이 조성이되고 협상이 잘 되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죠. 남북 관계에서 뜯어먹는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게 제일 아무튼 우리한테 사람들-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얻을 게 수 많이 있다는 있다. 거죠. 이런 의미겠죠. 서로 얻을 게 많죠. 예, 제가 그 짧게 여쭤볼게요. 그냥 궁금한 거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북한에서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다 군의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옛날 80년대까지 북한군은 구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민간의 노력질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경제난 이후로 많이 유지관리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저하된 군사력에 외부의 심리전에 많이 취약해졌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민감하다. 자, 이번에 막판에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지뢰 사건이 나고 국방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요청했다. 예. 네. 사실 뻥이에요. 다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이번에는 또 회담이 막바지에 갔을 때 북한을 재차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 자산 즉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그건 뭐 비스텔스지만 항공모함 폭격기 아주 무섭고 뭐 항공모함을 요청한다 그러는데 이건 한미 공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고강도 전략적 수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미국이 아직까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앞서간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 발표한 정부에서 거야. 발표한 희망사항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수단이었다. 사례였군요. 압박하는 것이고 말이죠. 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지금 중동도 바쁜데 한반도에 위기를 일으키지 않는 걸 원하고 그래서 유엔사를 통해 처음부터 대화 쪽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잠수함 70여 척 가운데 50여 척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물속에 물속에 들어가 들어가 있으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내려온 거 아니야? 제2의 천안함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이거 위력 시비죠. 네. 예. 그런데 그걸 국방부가 다 까발렸다는 건 큰 실수라고. 왜 까발렸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즘 국방부 보면 하나의 종편 방송국 같아요. 기사거리 그냥 언론에 뿌려주느라고 제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죠.
우리가 잠수함 수색 작전을 하고 있다는 기밀을 다 갖지 않습니까? 네. 요즘 남북 관계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다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잠수함이 그 물속으로 가면 우리가 탐지할 수 없다. 이걸 또 그런 없다는 것까지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니 국민들 보고 군을 믿어주십시오. 우리 군 대비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그 이튿날 북한의 잠수함이 사라졌는데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게 물속으로 불안하라고 들어가면 하는 우리가 얘기요? 탐지할 수 없다. 믿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공보고요. 차라리 아예 종편을 차리시지 그냥. 자, 군 쪽 전문가시니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전역, 간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예비군복을 꺼내서 이제, 해서 SNS 띄우고, 또 이제 현역 그 장병들 중에 전역을 연기해서 뭐 대통령도 언급을 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새로운 어떤 2030 세대 네. 일면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일견 국가주의에 충실한 어떤 애국심의 고향으로 긍정적으로 봐주는 관점도 있지만 네. 이것이 어떤 그 과도한 전쟁 에너지로 젊은 층들이 이제 결집하는 것은 공격적 애국주의로 비춰져서 좀 위험한 측면도 위험한 있군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국방부의 민간 병군 병영혁신위원 하면서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네. 근데 왜 사는지 의미를 못 느끼는 방황하는 청춘들이 자꾸 어떤 결집이 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조금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건 너무 그렇게 애국심으로 좋아할 일만은 아니군요. 과도하게 그 감정에 휩쓸리는 애국심은 상황이 우리의 되는 자긍심, 거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애국심이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공격하기 위한 애국심으로 변질될 땐 위험해집니다. 이게 문제죠. 저도 이번에 이번 사태 터지면서 좀 보수적인 분들하고 대화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정치인들 포함해서 뭐 돈을 많이 가진 그 분들, 이분들은 이 기회에 좀 국지전이라도 해서 북한을 확실히 제압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논쟁도 벌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잃는 게 훨씬 많다. 그 당신 회사 망하고 싶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쟁도 벌이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근데 심리를 국내에 좀 말이죠. 이해해요. 예. 예,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이 기회에 북한을 제압하자. 네. 이런 분들한테 군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요,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또 불만전이 있는 이런 어떤 심성이 외부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 까미의 패스트란 소설을 보면 거기에 한 성당의 신부가 나오는데 패스트로 초토화되는 거를 이거는 이제 신이 이 불합리한 세상을 교화하는 정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오히려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을 무언가 다른 식으로 현상 변경하고 싶은 심리가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추종 내지 숭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모든 전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정서가 마련된 것은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고 우리 숙제죠.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 안보 일종의 그 뭐 시청률 높이기, 상업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들이 좀 보여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어쨌든 전면에 나서서 근데 잘한 겁니까? 군인 출신인데 협상 경험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 유학해서 제법 공부를 좀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 군인 중에서는 이제 어떤 독일식 관념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합리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에 북에 대한 강경의 대명사로 그렇죠. 통해왔죠. 네. 그런데 이런 강경주의자가 협상을 했다는 거는 거기서 성과가 나왔다는 건 저는 그 의미를 크게 봅니다. 네. 예, 원래 유연한 사람이 협의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저런 강경주의자가 협상을 해서 일단 합의문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 걸린 걸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굉장히 좀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합의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남북의 국지적 충돌이 급속히 전면전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남북 문제는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또 치밀하게 기획하고 또 정밀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점을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